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웰빙 라이프. 어느 할머니의 눈물겨운 진실 공방.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힘들게 모은 당신의 노후 자금. 어느 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목숨을 구하는데 5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면 당신의 며느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라도 아이를 구해야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0살의 한 할머니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와 아픈 손자를 앞에 두고 입에서 차가운 세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못 준다. 이것은 과연 인간성의 말살일까요? 아니면 도덕의 타락일까요? 이 할머니는 어째서 이토록 무정하고 심지어 악독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무릎 꿇는 소동 뒤에는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온 가족이 법정에서 대면했을 때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의 가족애와 효에 대한 인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결말은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에게 매일의 삶은 평온하고 충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책 한 권을 들거나 옛 노래를 들으며 저만의 안온함을 즐깁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부드러워 이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연희동의 낡은 집에서는 시간이 유독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최근 반년 동안 이 평온함 속에는 항상 희미한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이 불안은 제 며느리 최미영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원래 절약하며 살림을 잘 꾸려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 하던 브랜드에서 제가 잡지에서나 봤던 돈이 있어도 쉽게 살 수 없다는 명품 시계로 슬그머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고 오는 가방도 실용적인 캔버스 백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디자인이 바뀌는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죽 가방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손자 준서의 생일,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섬세하게 재단된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밝힌 얇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작지만 값비싼 빛을 반짝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마디 칭찬했습니다. 미영아, 그 목걸이 참 예쁘구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얼굴에 어색한 기색을 스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보셨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친구가 선물해준 모조품이에요. 그냥 재미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택, 그 세공. 제가 70년을 살면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할 줄 압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들 민준이는 옆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미간이 무심코 찌푸려지고 얼굴에는 제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피로와 시름이 더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욱 저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미영이가 제 재정 상황을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지금 시가 엄청나겠어요. 재개발되면 여러 채로 받을 수 있다던데요? 때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 요즘에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준서 학원 하나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은퇴하시고도
월세 받는 집이 두 채나 있으셔서 압박감 하나 없으신 어머니가 정말 부러워요. 말의 안팎이 모두 돈이라는 글자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경고등이 울렸지만 그래도 한 가족인데 아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덤덤하게 대꾸하며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면 이 불안감도 수면의 잔물결처럼 천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까지는요. 한 통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모든 물밑 흐름을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는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에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계세요? 미영이랑 준서가 금방 그리로 갈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혹시 준서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화로는 다 말 못해요. 민준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제 마음은 공중에 매달린 채였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초인종이 급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미영이 눈시울을 붉힌 채 초췌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손자 준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안색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창백했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리를 맞고 시든 작은 풀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도 평소처럼 웃으며 달려들지 않고 그저 겁먹은 듯 할머니라고 부르더니 미영이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 맑은 눈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아,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미영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가죽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거실 찻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혈액종양내과 검사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와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몇몇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희귀 재생불량성 빈혈 의심, 골수 기능 이상, 즉각적인 골수 천자 및 추가 유전자 검사 요망. 그 순간 제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게 움켜쥐어진 듯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제 유일한 손자, 제가 손바닥 안에서 키운 보물. 어째서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단 말인가.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껴안고 마치 자신의 몸속으로 집어넣으려는 듯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요. 준서가 계속 어지럽다고 하고 코피도 흘려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이 병은 진행이 아주 빨라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올 거라고. 그녀는 말하며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견적서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초기 검사와 보조 치료만 해도 5천만 원이 든대요. 이건 아직 골수 이식 비용은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김없는 구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님은 형편이 좀 나으시잖아요. 일단 준서 치료비 좀 대신 내주세요. 네? 그냥 준서 목숨 하나 살려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5천만 원. 이 숫자는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자신을 냉정하게 만들고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의 슬픔은 너무나 진짜 같았고 준서의 안색도 확실히 창백했습니다. 병원 직인이 찍힌 그 보고서도 반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심각한 병을 민준이가 전화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미영이는 가장 먼저 저와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지 않고 정확한 액수를 바로 제시했을까? 왜 준서는 저를 의지하는 눈빛이 아니라 피하는 눈빛으로 보는 걸까? 저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마음과 말이 다른 학부모와 거짓말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짓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지만 이성은 머릿속 깊은 곳에서 힘겹게 희미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준서가 아픈 건 나도 누구보다 가슴 아프다. 하지만 가슴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큰 돈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의사 친구한테 한번 보여주고 치료 계획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최미영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눈빛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더 짙은 슬픔으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머님 친구분을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만약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떡해요?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 보고서를 확 낚아채더니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준서의 사생활인데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준서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승낙하지 않고 더 생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저는 냉정하게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미영이가 준서를 데리고 떠날 때 그녀가 꽉 움켜쥔 그 병세 위중 보고서는 마치 협상 결렬을 선포하는 백기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준서에게 약을 제때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천마디 말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영이의 과장된 슬픔, 아들 민준이의 애매모호한 태도, 준서의 피하는 눈빛, 그리고 기밀처럼 다뤄진 그 보고서. 제 직감은 이 안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건강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제 이성을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만약 준서가 정말 아픈 거라면? 이 생각은 독사처럼 제 마음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 전화는 저에게 고문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에서는 피곤함과 은근한 책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준서병은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카카오톡으로 준서가 기운 없어 보이는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오늘도 입맛이 없네요. 밤새 기침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같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험 많은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덫을 놓고 제가 걱정과 죄책감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답장하지도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단지 내 작은 공원을 지나야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곳에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동네의 오랜 이웃들이었고 평소에 수다 떨기 좋아하는 김 여사님, 이 여사님, 심지어 통장님까지 계셨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을 돌아갈까 망설이는 사이 최미영의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칼날처럼 공원의 소음을 순식간에 꿰뚫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드디어 저희를 만나주시는군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미영이가 준서를 끌고 사람들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눈이 시뻘겋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보다 더 초췌하고 더 광기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래 그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쿵소리와 함께 준서를 끌고 제 앞에 시멘트 바닥에 꼿꼿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과 부딪히며 난 그 둔탁한 소리는 망치처럼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서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목이 쉬도록 절규하며 옥석 구분의 결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곧 죽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 안 하면 늦는다고 했어요. 5천만 원. 제발요.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님이 유일한 손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녀는 준서의 옷을 힘껏 잡아당기며 아이를 거의 땅에 처박을 듯 했습니다. 준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작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어깨를 계속 떨었습니다. 미영이의 흉흉한 눈빛 압박 아래 그는 눈물과 공포로 가득한 얼굴로 미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그의 울음소리는 병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어린 짐승이 내는 무력한 비명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주변 이웃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매정하다. 자기 친손자인데 박 선생님 대궐세 받는 집도 몇 채 있다던데 5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가? 저 애 마른 것 좀 봐. 정말 불쌍하다. 평소에 박 선생님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 소리, 녹화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수많은 눈이 되어 저를 이 공개 재판의 형틀에 못 박았습니다. 통장님도 앞으로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박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가 먼저잖아요. 일단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모든 시선, 모든 비난, 모든 동정이 거대한 그물이 되어 저를 완전히 삼키려 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거의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세게 꼬집으며 통증으로 마지막 한 줄기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미영이의 모습 뒤로 그 눈에 스치는 일말의 더위와 도박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준서의 얼굴에서 나이를 초월한 깊은 공포와 혼란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굴욕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영이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바람 속 낙엽처럼 떨고 있는 준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눈물과 콧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그리고 저는 몸을 일으켜 제 척추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심판하는 눈빛을 마주하며 여전히 땅에 무릎 꿇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미영을 보며 저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돈은 못 준다. 설명도 논쟁도 없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그 놀라움, 경멸,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미영이의 더욱 처절한 울부짖음과 이웃들의 더욱 거세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뱉어낸 순간부터 제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도 알았습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의 소란과 악의로부터 격리된 듯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문을 뚫고 들어오는 최미영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제 손바닥 안에는 준서의 차갑고 떨리는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물을 마시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장면은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준서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온화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해봐. 정말 많이 아픈 거니? 어디가 힘들어? 그 말에 아이의 몸이 확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재빨리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제 손자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은 바로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박민준의 분노에 찬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준서의 어깨를 토닥여 안심시키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는 분노를 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행동 때문에 미영이랑 준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어머니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바보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짓말투성이인 사람에게 5천만 원을 건네줬어야 했니?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준서는 저렇게 아픈데 미영이는 걔를 위해서 자존심까지 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미영이가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냉혈한이 되셨어요? 저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준서가 정말 5천만 원으로 목숨을 구해야 할 만큼 아픈 거니? 내 아내는 왜 내가 아는 전문의에게 그 보고서를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는 거니? 너는 준서의 아버지로서 이 소동극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 제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죄책감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파랗게 질리는 당혹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 글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발을 세게 구르며 준서를 일으켜 세우고는 어머니는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떠나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슬픔은 분노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이미 그 여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고 심지어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온 방을 노랗게 물들일 때까지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곤란한 일에 처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조용히 듣고 어떤 놀라움이나 의심도 없이 그저 침착하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한 뒤 가장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잘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안정제처럼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점차 진정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배우에는 단순히 치료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김 변호사의 지도 아래 소리 없는 반격이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믿을 만한 사설 탐정에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준서가 최근 모든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녔던 작은 동네 의원들의 기록까지 봐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정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최미영과 박민준의 개인 신용,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소비 습관에 대한 전면적인 배경 조사를 암암리에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동기는 그의 청구서에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당분간 그들과 먼저 연락하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손가락질했던 이웃들은 이제 제가 돈만 알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는 온갖 버전의 이야기를 활발히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영은 때때로 채팅방에 준서의 병색이 짙은 사진을 올리며 비극적인 어머니 역할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 기록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상처 입혔던 이 말들이 미래에는 법정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전례 없는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단지를 걸을 때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계산원의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은 이제 저를 보면 길을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외롭고 흔들릴 때마다 저는 준서의 공포에 찬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손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거짓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진창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 쪽에서 첫 번째 돌파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설탐정은 최미영이 지난 반년 동안 명의로 총액 6천만 원이 넘는 3건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러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및 리볼빙 상태에 있다는 것도요. 더 중요한 것은 탐정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최미영이 한적한 전당포 앞에서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흐릿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사진을 보며 저는 그 5천만 원이라는 구명돈의 진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반격은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 쪽에서 전해온 소식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제 세계를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 5천만 원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미영이의 재정적 어려움은 제 추측이 옳았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관련이 있었지만 오직 준서의 병과는 무관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쪽의 증거 사슬은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갔습니다. 반면
미영이의 처지는 눈에 띄게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빗독촉의 칼날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통해 그녀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독이 계속 불어나는 빚의 홍수에 위태롭게 침식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더욱 자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준서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내일은 의사가 더 비싼 수입약을 언급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비통해지고 과장되었습니다. 마치 도박꾼이 마지막 순간에 판을 뒤집기 위해 계속해서 판돈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거의 매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처음에 질책에서 거의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이 집안 망하겠어요. 준서병 때문이니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니? 제가 매번 평온하게 되물을 때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은 종종 가장 미친, 가장 무모한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저는 그녀의 반격이 법원직인이 찍힌 소장의 형태로 제게 배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울한 오후였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두툼한 등기 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뜯자 차갑고 눈에 거슬리는 검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사소장.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최미영이 제 손자 박준서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흑백을 전도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저 박순자가 준서의 직계 존속으로서 준서가 중병에 걸려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혈육의 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준서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심신에 막대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구했습니다. 첫째, 제가 즉시 준서의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로 총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둘째, 더 악독하게도 그녀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제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약탈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저를 냉혈한 할머니라는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명분 있게 제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소장을 보며 마음속 슬픔은 이미 끓어오르는 분노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규범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고이의 나이에 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토록 비열한 수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구나. 남편이 남긴 등나무 의자를 제가 세게 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저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순자 씨, 당황하지 마세요. 이 단계는 제 예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급해질수록 우리의 조사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법정이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건 모르겠죠. 소장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디어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장 공정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변호사의 준비 아래 우리의 반격도 비밀 조사에서 법정 공방 준비 단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변호사팀은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아과 권위자가 직접 작성한 준서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건강평가 보고서가 정식으로 법정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최미영의 모든 신용카드 청구서, 명품 소비 기록, 그리고 소액 대출 계약서가 하나하나 정리되어 명확한 부채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이 소송은 그 기이한 윤리적 분쟁 성격 때문에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몇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저를 인터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절 침묵을 지키며 모든 것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침묵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죄책감의 인정으로 비쳤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악독한 할머니, 철석간장의 부자, 현대판 호랑이 할머니 같은 온갖 험한 꼬리표가 눈송이처럼 제게 날아들었습니다. 최미영은 이 기회를 잡아 자발적으로 몇몇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냉혈한 시어머니에게 거절당한 비극적인 어머니로 포장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수많은 동정을 얻었고 한순간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할머니가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이 항상 가장 짙다는 것을. 모든 거짓말이 최고점에 쌓였을 때 작은 성냥개비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가장 화려한 잿더미로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개정, 카이팅에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성냥개비를 점화할 순간을 기다리며 개정 당일 서울가정법원 앞은 언론사의 취재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는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와 함께 그 호기심, 경멸,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을 뚫고 장엄한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통장님, 김 여사님 같은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저 악독한 할머니였습니다. 최미영과 박민주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오늘 분명 신경 써서 꾸민 듯 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빛은 어두웠으며 수수한 낡은 옷을 입고 생활과 시름에 짓눌린 어머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준서는 그들 사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새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공기가 마치 응고된 듯 했습니다. 최미영의 변호사가 먼저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청산유수로 미리 준비한 말을 비통한 어조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준서를 병마에 시달리는 천사라고 칭했고 최미영을 어머니는 강하다의 전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저 박순자는 금은보화를 쌓아두고도 죽어가는 이를 외면하는 냉혈한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핵심 증거라며 동네 의원 몇 군데에서 발급한 준서의 빈혈 수치가 낮다는 보고서와 그가 병세위독 통지서처럼 꾸민 서울대병원의 초기 검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최미영은 변호사의 유도 아래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준서가 점점 말라가는 것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밤잠을 설치며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절망적으로 제 앞에 무릎 꿇었지만 차가운 거절만 되돌아왔는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불쌍한 아들을 위해 살기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녀의 연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판사마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아내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제 아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확실히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화살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최미영의 입가에 감지하기 어려운 승리의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증인석 앞으로 다가가 최미영에게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최미영 씨, 딱한 사정은 이해합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나아가 소장에서 언급하신 1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까? 최미영은 잠시 당황하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각종 검사비랑 그리고 수입 약 같은 거요. 그렇습니까? 김 변호사의 어조는 변함없었지만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신청하여 소아과 권위자이신 이문호 교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박준서 군의 건강평가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준서 군은 가벼운 영양성 빈혈 외에는 신체 모든 기능이 정상이며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어떤 희귀 질환도 없다고 말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일상적인 식단 조절과 철분제 보충만으로 충분하며 입원은커녕 5천만 원의 치료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최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즉시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최미영 씨가 아이의 치료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토록 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녀의 소비 기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프로젝션 스크린에 혀를 내두를 만한 자료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영이 지난 1년간 각종 백화점 명품관에서 쓴 카드 기록. 총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녀가 몇몇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소비한 내역. 그 중에는 수백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과 1,000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명의의 3개 은행 신용카드 청구서, 모든 카드가 리볼빙 상태였고 연체액 총액은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수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최미영과 한 자산관리회사, 실제로는 사채업체의 위장회사의 추시몬 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남자의 흉악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미영 씨, 당신 그 7천만 원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이제 거의 1억이야.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우리가 전화만 하지는 않을 거야. 최미영은 전화기 속에서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시간 좀 더 주세요. 저희 시어머니 쪽에서 곧 돈이 나올 거예요. 진실은 이 순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경천동지할 반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최미영을 동정했던 시선들은 이제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최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마치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장을 보며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성년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거짓말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제 의뢰인은 준서의 심신 건강이 이 기간 동안 그의 부모로부터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 박준서 군의 소환을 요청합니다. 판사의 허락 아래 아동 심리 상담사가 준서를 동반하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먼저 판사에게 자신이 준서를 심리평가한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준서가 최근 심각한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보였으며 그 근원은 가정 내부의 거대한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사의 부드러운 유도 아래 판사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판사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정말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니?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제 얼굴을 보고 또 원고석에서 미친 듯한 어머니와 이미 넋이 나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용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뜬 울음 섞인 목소리로 크지는 않지만 법정 전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제가 아프다고 말 안 하면,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안 하면 우리 집을 나쁜 아저씨들이 다 잡아간다고 했어요. 엄마가 제가 울지 않으면, 이렇게 연기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돈을 안 주실 거고 저는 죽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박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眶에서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빠도 엄마 말 들으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는 이 순간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심리 상담사의 동석하에 박준서 어린이의 몸에 있는 상처를 검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동의했습니다. 법정 내의 비교적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 법원경위와 심리 상담사의 동석하에 준서는 조용히 소매와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카메라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동시에 투영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서의 깡마른 팔과 다리에는 깊고 얕은 청자색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것은 둥근 모양으로 마치 손가락으로 세게 꼬집은 듯한 자국이었고 어떤 것은 긴 막대기 모양으로 가는 막대 같은 것으로 맞은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새로운 상처와 오래된 상처가 겹쳐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이 상처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니? 준서는 그 상처들을 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미영을 가리키며 작지만 공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엄마가 시키는 말을 못 외우면 옷걸이로 때렸어요. 그는 다시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아빠도 가끔 제 팔을 꼬집었어요. 말 안 들으면 또 때릴 거라고 했어요. 이 순간 법정 안의 모든 동정, 의심, 비난은 숨막히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방청석의 김 여사님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에는 충격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사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제게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준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잃어버렸던 손자를 꼭 껴안았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 전체가 이 아이의 가장 순수한 울부짖음과 가장 잔혹한 진실에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최미영은 짐승 같은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제 나약한 아들은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부끄러움에 몸 둘발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햇빛 아래서 그 피 흘리는 마땅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터져나온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모든 방관자의 꿈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 황당무계한 소동극의 종말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후속 상황은 제 상상보다 빠르게 하지만 이치에 맞게 전개되었습니다.
법원은 최미영의 모든 소송 청구를 즉시 기각하고 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판사가 법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아동학대와 사기 증거에 근거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미성년자 복지 및 형사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사건 전체를 검찰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미영과 박민준이 민사소송의 원고에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이는 법원 경위에게 임시로 제지되었습니다. 그녀는 흐물흐물한 진흙더미처럼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울부짖으며 꾸며낸 비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민주는 넋이 나간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다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언론의 방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날 저를 냉혈하다고 비난하던 보도들은 다음날 제목이 모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천동지할 반전, 재벌가 시어머니, 며느리 사건의 진실 폭로. 자애로운 어머니는 사실 뱀 같은 마음의 소유자. 법정에서 눈물 쏟은 8세 아들. 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거짓말 교사당했다고 증언. 도박빚 갚기 위한 사기극. 지혜로운 할머니의 절체절명의 반격. 거짓말로 납치된 가족의 비극. 인터넷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욕하던 네티즌들은纷纷 제 소셜미디어에 들어와 사과 댓글을 남기고 더 격렬한 언어로 최미영과 박민준을 공격했습니다.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시 공개되었지만 이번에는 문 앞에 쌓인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보낸 꽃과 위로 카드였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미묘해졌습니다. 김 여사님과 몇몇 이웃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찾아와 더듬거리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눈이 삐었었나 봐요. 그 여자 말을 믿다니. 저는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그들을 집에 들여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악인이 아니라 그저 동정심에 눈이 멀어 쉽게 믿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이용당하는 것은 종종 선량함입니다. 진정한 청사는 법으로부터 왔습니다. 최미영은 사기, 무고, 문서 위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로 여러 죄가 병합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과 탐욕으로 자기 인생의 치욕적인 마침표를 직접 찍었습니다. 박민준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그가 주범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로서 알고도 방관했으며 아내의 행동을 용인하고 심지어 준서에 대한 학대와 교사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의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과 등 뒤에 수군거림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 쓸쓸히 퇴사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직업과 명성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법원은 상세한 평가를 거쳐 준서의 양육권을 정식으로 제게 판결했습니다. 그날 저는 판결문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몸에 따뜻한 빛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달려와 저를 살며시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제 저를 안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와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랑 엄마는 잘못된 일을 했어. 그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너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단지 지금은 내 곁에 있을 수 없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알겠지? 준서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폭풍이 그를 하룻밤 사이에 억지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했지만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준서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실수를 두려워했으며 종종 밤에 악몽을 꾸다 깨어났습니다. 심리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그를 데리고 그림을 배우게 했습니다. 색채와 선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출하게 했습니다. 그의 도화지는 처음에는 항상 검은색, 회색 등 어두운 색과 뒤틀리고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차 그의 그림 속에는 파란색, 초록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를 상징하는 작은 노란색 한 점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준서와 함께하는 데 쏟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물원에 가서 사생을 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함께 집에서 요리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손의 시리, 집 떠난 아들의 옷이 되는 이야기부터 인생의 고난에 대한 시까지 저는 그에게 글자에는 힘이 있어서 아름다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추악함을 폭로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진실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박민주는 정기적으로 준서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준서와 잠시 놀아주다가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마디의 심한 말도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미영에 대해서는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그가 가져온 모든 추악한 일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제 72세 생일날 김 변호사는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집 2채와 대부분의 예금을 신탁기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유일한 수혜자는 박준서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부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그가 만 25세가 되고 품행이 단정하며 고등교육을 마친 후에야 단계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박민준을 포함한 누구도 한 푼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부의 돈을 남겨 작은 아동 심리건강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감독하며 예전의 준서처럼 가정 내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전례 없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햇살이 눈부신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0살이 된 준서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꽤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으며 눈빛도 다시 맑고 자신감 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솜털 같은 머리카락에 쏟아져 금빛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맑고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저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알아. 준서는 정말 용감했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제가 거짓말한다고 믿으실까봐 무서웠어요. 할머니도 그 사람들처럼 저를 버리실까봐 무서웠어요. 제 심장이 가장 부드러운 손길에 닿은 듯 시큰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욕할 때도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간단하고 진실된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억울함, 분노, 피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이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은 소리 없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비단 명예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 가진 마지막 신뢰와 그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우리 조선의 몸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품 안에 이 작지만 제게 온 세상의 용기를 준 소년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최고의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뛰어난 지혜와 강인함으로 쏟아지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손자 준서를 거짓과 학대의 진창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처음에 동네에서 모든 사람의 비난과 무릎 꿇은 가족을 마주했을 때 돈 못 준다는 그 결단력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박순자 할머니였다면 그 손가락질 받는 압박 속에서 똑같이 냉정하고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정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문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최미영의 끝없는 허영심일까요? 박민준의 왜곡된 효심과 나약함일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의 돈에 대한 과도한 숭배가 가장 기본적인 가족애를 부식시킨 것일까요? 자녀의 가정 교육에 대해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이 배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가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견해를 뵙기를 매우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실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어떤 사례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현실 앞에서 시험받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